네, 이번 시간에는 계약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173페이지 펴시고 보시면 137페이지 보시면 계약법에서 챕터 1의 계약 총칙 그리고 챕터 2의 계약 강론, 계약 각칙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17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계약 총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민법 총칙, 물권법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가 계약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되는데 민사특별법 이것들이 되는데 이 민법에 민법 총칙 이 민법 총칙 중에 우리는 법률행위를 공부를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부동산 물권과 관련된 것들 이것을 물권법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과 상관없는 예를 들면 질권 같은 건 빼버리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채권법인데 채권법 중에서 우리가 계약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 요걸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제 보면요. 이 민법 총칙 법률행위가 뭐냐면 결국 우리 물권법 또는 채권법 내지 계약법에서 본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민법 총칙 법률행위 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위한 것 아니면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라는 거죠. 또 이제 이번 시간에부터 시작하는 계약, 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것들 공부할 건데 그것들이 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법률행위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 계약법 편에 오셨는데 이 계약법 편에서는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들을 중심으로 볼 건데 거기에 공통된 것이 뭐가 있을까? 또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약 총칙 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총칙 그리고 이제 계약 각칙 내지는 강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총칙은 각칙에 있는 것들 중에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것인 거겠죠. 뭐 팥죽 맛있잖아요. 뭐 곧 있으면 우리 이제 동지에 동지 팥죽 이렇게 먹고 할 텐데 동지 팥죽에도 팥이 들어가요. 그런데 또 팥칼국수에도 팥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팥이란 말이에요. 팥. 그래서 거기서 팥이라는 것을 추출해 가지고 팥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책을 쓴다고 한다면 쓰는 거예요. 그게 총칙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계약의 각칙이 있고 그것들 중에 공통된 것을 뽑아서 총칙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물권법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했고 물권법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 계약법을 공부를 하시는데 입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알 것 같으면서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얘기를 그냥 이걸 한번 딱 들으면 그걸 완전히 너무 술술술 다 알겠다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동네에 이렇게 가면 그거 가서 좀 약간 헷갈리고 잘 모르고 그래요. 막 길 가르쳐줘도 여기서 뭐 몇 미터 가가지고 또 우회전하고 또 거기서 또 좌회전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줘도 헷갈리니까 가서 또 물어보고 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내비 찍고 가도 되는데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딱 안 들어와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다. 그건 천재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공부하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것들을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용어를 익숙하게 한 뒤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좀 더 공부하고 또 나중에 요약 강의에서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점수가 연결이 되는 것인 거지. 막 처음부터 내가 다 알겠다. 세상에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약 총칙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누이 공부해봤습니다만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X를 주고 매도인이 X를 주고 10만 원을 받고 또 매수인은 10만 원을 주고 X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매매 계약만 계약인 게 아니고 그 외에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뭐 증여 계약 또 심지어는 혼인도 계약이다 그랬어요. 입양도 계약이에요. 합의야 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혼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들은 계약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채권 계약. 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요 정도 받으시고 174페이지 그 2번의 계약의 종류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것들을 잠깐 한번 봐주실 건데 거기 보면 1번의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이게 나와 있는데 뭐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14가지의 계약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15로 바꿉니다. 이 계약이 15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 계약은 14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서 여행계약이라는 게 민법 전형계약 속에 포함이 됐어요. 이제 워낙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패키지로 여행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규율할 법이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여행계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가지가 됐다는 거. 요걸 좀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기왕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민법전에 15가지 이 계약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형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1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민법전에 있는 이런 계약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비전형 계약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앞에서 계약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게 계약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요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물권법에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요거하고 구별이 돼요. 물권에서는 물권을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만 인정하고 그 외의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물권 법정주의인데 그것과 달라. 그래서 이런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비전형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규정된 15가지 말고 나머지 다른 계약들도 충분히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형 계약은 법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 계약 이렇게 말하고 비전형 계약은 그런 이름이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무명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유명 계약, 무명 계약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전형 계약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매매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환,
그리고 임대차 요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공부하시게 된다는 것인 거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거기서는 174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에 계약 자유의 원칙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계약 자유의 원칙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일단 우리 교재에다가 표시를 좀 하고 갈 건데요. 175페이지 그 2번에 보면 쌍무계약, 편무계약 있죠. 쌍무 동그라미, 편무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의의 첫 번째 줄 쌍무계약이란 당사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채무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채무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얘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쌍무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같이 봐주실 건데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상 동그라미, 무상 동그라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근데 이건 뭘 기준으로 나누느냐 하면 의에서 첫 번째 줄 출련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출련은 뭔가 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매매 계약을 보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라는 이 매도인이 매수인,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과 또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과 X를 1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권인데 X를 을에게 이렇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를 이렇게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대가로서 10만 원을 이렇게 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인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걸 갑이 X를 을한테 주니까 을도 10만 원을 매도인 갑한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성립하는 거야. 서로 이런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쌍무계약. 됐죠? 요거 일단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보시면 이제 우리 많이 보신 건데 증여계약을 한번 봐보자고요. 증여계약. 갑이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증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한테 이걸 줍니다.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X 증여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계약 이거는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X를 주는데 이쪽에 이 반대급부는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어. 한마디로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봐보면 증여자가 주기로 했으니까 증여자만 수증자한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채무를 부담해. 그런데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그런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쪽은 부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야. 그런데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상무상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하면 봐보세요. 이게 매매계약에서는요. 갑이 자기 재산 X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서 상대방, 다른 사람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출연 그러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서 좋은 뜻으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서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출연이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출연.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출연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출연하는 대가로 상대방도 뭐래요? 같이 내놔. 여기서 10만 원을 내놓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출연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으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유상계약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주고 받고 이렇게 되면 유상계약이 된다. 그런데 증여계약은 보세요. 갑이 내놓기만 하고 여기서 갑의 출연만 있죠. 그러니까 증여자의 출연은 있지만 이쪽에 출연은 있지만 이쪽에서는 출연이 없어. 한쪽 편만 출연을 하고 상대방은 출연을 하지 않죠. 예, 그런 것을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무상계약이다. 됐죠? 그래서 편무 무상계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쌍무 유상계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요 정도 기본 개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매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환, 임대차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쌍무 유상계약이라는 거죠. 쌍무 유상계약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됐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교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고 바꾸고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하는데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X를 주니까 나도 Y를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무 유상계약이 되는 것인 거죠. 더 설명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것까지 너무 다 알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그냥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좀 더 깊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을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실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시면 다시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매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똑같이 X를 10만 원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먼저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야 X 내가 너한테 넘기고 너 10만 원 줘라 라고 합의하면 된다는 것인 거죠. 됐죠? 그런데 이 합의하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누군가 먼저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승낙을 해서 일치가 됐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근데 청약은 누가 먼저 청약해라 이런 게 없어요. 급한 사람이 먼저 청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봐보면 청약은 먼저 말한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다른 단서 안 붙이고 승낙을 했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의사 실현의 방법 그리고 뭐 교차 청약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한다. 근데 요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교재로 보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충분해요. 여기 이번 시간에는 청약과 승낙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보시도록 합니다. 일단 그래서 175페이지 보시면 그 1번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서 따로따로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청약 동그라미, 승낙 동그라미, 합치 동그라미. 합치는 합의 이렇게 해도 될 텐데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그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뜻이 딱 일치해서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갑이 을한테 X를 10만 원에 넘길게 그랬는데 너 그럼 10만 원 주고 이거 X 사라 그랬는데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그 X 내가 10만 원에 살게라고 해서 딱 아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불성설이지만 내가 11만 원 줄게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원에 사라 그랬으면 10만 원에 사야지 그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인 거죠. 더 줘도 덜 줘도 덜 주는 건 뭐 물론이고 더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청약의 의의와 구속력이 나와 있는데 우리 527조에서 제목 정도만 잠깐 봐두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구속력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청약의 구속력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우리 이제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잠깐 봤어요. 그래서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이 앞에 봤는데 이거 왜 생각 안 날까 막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낼 필요 없어요. 이걸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다 아시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보시는데 이거 고득점 합격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스케줄 쭉 따라가면 사실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긴 한데 제가 올해 합격자들 이렇게 분석해보고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와 정말 막판까지도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점수 얻어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감동적인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머리 쥐어뜯고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그냥 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 그게 도달주의 원칙이었죠. 근데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뭐냐면 효력이라는 것은 그 력자가 힘력자예요. 힘이 미치는 거예요. 즉 힘이 미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돼. 그래서 한마디로 야, 나 그 말 했던 거 없던 거로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하면 이 구속력이 생겨서 철회, 그 말 없던 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없던 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도달 동그라미 철회 세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02번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531조 조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이렇게 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 동그라미 승낙의 통지 승낙에서 승 동그라미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 동그라미 즉 격지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데 원래 승낙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격지자 간 계약은 이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청약은 도달주의 맞아요. 근데 이 승낙은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은 뭐라고요? 발신주의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승발이 될 건데 지금 뭐 격승발을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한번 들어봄으로써 이렇게 공부해가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 정리가 있는데 대화자, 격지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대화자 동그라미, 격지자 동그라미 대화자와 격지자의 구별 사실 격지자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격지자 뭐냐면 이 격이 간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는 땅이고 땅에 간격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계약을 성립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인 건데 근데 거기서는 두 번째 줄에 시간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시간적 개념이에요. 격지자와 대화자가. 예를 들면 옆집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는 절대 말을 안 섞고 우편으로 주고받아요. 10분간 가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보내고 또
그 사람이 또 내용 증명 보내면 내가 또 받아서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진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들은 대화자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적 개념이지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는 것으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177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